오늘의 국민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50대 후반의 나이가 된 여자입니다. 내가 살아온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아름다웠던 순간들도 있었고 너무 힘들어서 지우고 싶은 날들도 있었네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아마 쉽게만 살아온 사람들은 없겠지요. 사람들은 저마다 각자의 무게를 견디면서 산다고들 하잖아요. 저보다 더 힘든 일 겪으신 분들도 많을 텐데 그런 분들에게는 제 이야기 말씀드리기가 부끄럽네요. 그렇지만 용기 내서 제 사연 한번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끝까지 들어봐 주시고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공감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직 어렸을 때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저희 아버지는 지방에서 건축일 하시던 분입니다. 큰 지역은 아니었고 군 단위 동네에서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집도 짓고 관공서 건물도 만들고 했었지요.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해오던 일을 아버지가 물려받아 하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 지역에서 아버지의 평판이 좋았고 덕분에 크고 작은 건축 일들을 아버지가 거의 도맡아 하다시피 했습니다. 아버지는 하루도 쉬는 날이 없으셨죠. 낮에는 공사 현장에서 현장을 지휘하고 저녁에는 지역 유지들을 만나 일감을 따내기 위한 접대를 하셨습니다. 요즘에는 김영란법이다 뭐다 해서 접대도 조심스러운데 그 당시에는 공공연하게 그런 관행이 있었지요. 술도 잘 못하는 아버지가 접대 때문에 억지로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술에 취해 들어온 날에는 까칠한 수염을 제 볼에 부비면서 어디 이쁜 우리 딸 좀 보자.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 딸 공주처럼 살게 해줄게. 우리 딸은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아야 돼. 알겠지? 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술 냄새 난다며 아버지를 밀어내곤 했었지요. 그리고 서운해하는 아버지의 표정을 보며 깔깔 웃곤 했었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열심히 일한 덕분에 저는 정말 공주처럼 귀여움 받으면서 살 수 있었어요. 무남동녀 외동딸인지라 부모님의 사랑을 제가 독차지할 수 있었지요. 그 당시에는 구하기 힘들었던 예쁜 옷을 입고 다녀서 친구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을 했지만 속으로는 조금 우쭐한 마음이 들곤 했었지요. 아버지가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공사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어머니는 날마다 인부들 밥 먹이고 하는 게 일이었지요. 동네 국밥집에서 밥을 먹기도 했었지만 식당밥만 먹으면 인부들이 불평을 하기도 했고 중간중간 새참도 먹고 하려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엄마의 모습은 언제나 한솥 가득 국을 끓이고 밥솥에 넘치도록 쌀밥을 지어 사람들에게 먹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일하는 삼촌들은 그런 엄마를 사모님이라고 부르면서 깍듯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친삼촌처럼 다정하게 대해 주었지요. 오래 일을 한 사람들은 정말 가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식구라는 말이 함께 밥을 먹는 사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날마다 함께 밥을 먹었으니 식구가 맞았지요. 암튼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저는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라 어엿한 여고생이 되었지요. 여고는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어서 버스를 타고 통학을 해야만 했습니다. 버스 안내양이 아직 남아있던 시절이었죠. 학생들을 태운 버스가 시골길을 달리면 신장로에 먼지가 폴폴 날리곤 했습니다. 오래전 일인데도 그 풍경이 아직 가슴속에 남아있네요. 까만 교복을 입고 양갈래 머리를 한 여고 시절의 추억이 지금도 선명하게 떠오르곤 한답니다. 빡빡 깎은 머리에 얼룩무늬 교련복을 입은 남학생들의 모습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학교는 읍내에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봤자 시골 동네인데 그땐 그 동네가 왜 그렇게 커 보이던지요. 우리 동네에는 없는 빵집도 있었고 어른들 다니는 다방도 있더군요. 학교 마치고 친구들과 빵집에서 수다 떨고 하던 게 그 시절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학교에서 얼굴 보는 사이인데도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았는지 수다가 끊이지를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일이 있어 저 혼자만 늦게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눈에 봐도 불량해 보이는 남학생들이 저를 둘러싸고 희롱을 하더군요. 저는 그런 경험이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지금이라면 가랑이를 발로 차주고 도망이라도 쳤을 텐데 그땐 제가 너무 어렸지요.
늦은 시간이라 주변에 사람도 없었고 도망을 가자니 쫓아올 것 같아서 두려웠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이러지 마시라고 애원하는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남학생들은 희롱을 멈추지 않았고 제 손목을 잡아 끌며 같이 다방에 가서 커피라도 한 잔 마시자고 하더군요. 그런데 바로 그때 누군가가 나타나 그 손 놓으세요 라고 하더군요. 소리가 들린 쪽으로 시선을 돌린 불량배들은 목소리의 주인공을 보고는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눈에 봐도 왜소해 보이는 덩치의 남학생이 벌벌 떨면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더군요. 까만색 뿔테 안경을 쓴 모습이 영락없는 모범생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를 구해주겠다고 나서긴 했지만 본인도 무서웠는지 다리를 덜덜 떨고 있더군요. 그리고 무작정 가방을 휘두르며 불량배들에게 덤벼들었습니다. 물론 그 남학생은 그들에게 흠씬 두들겨 맞았지요. 그러면서도 달아나지 않았고 오히려 저한테 빨리 도망가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 학생을 두고 혼자 도망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여기 사람 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지요. 제 목소리에 근처 가게에 있던 사람들이 밖으로 달려나왔고 그제서야 불량배들은 재수 옴붙었다며 궁시렁거리면서 사라졌습니다. 저를 구하겠다고 나타난 남학생은 입가에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더군요. 교복도 엉망이 되어 있었고 몰골이 말이 아니었죠. 저는 그 남학생에게 다가가서 괜찮냐고 물었고 그 남학생은 일어나서 옷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더니 오히려 제가 괜찮은지를 묻더군요. 자기는 이 정도에도 끄떡 없다며 씩 웃었는데 터진 입술이 아팠는지 금세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더군요. 그 사람은 저보다 한 살 많은 오빠였어요. 근처에 있는 남자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었지요. 그날 이후 그 오빠와 저는 마주치면 인사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오빠가 빵집에서 만나자는 말을 했고 그걸 시작으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애 감정이 생기게 되었지요. 둘 다 순진하고 쑥맥인 성격이라서 연애라고 해봤자 남들이 보면 아이들 장난처럼 보이는 수준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풋사랑이었죠. 그래도 그 시절이 제게는 가장 행복했던 날들이었네요. 오빠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군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집안이 가난해서 대학은 꿈도 못 꾼다고 하더군요. 빨리 군대를 다녀와서 돈을 벌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저는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지요. 집에서 버스를 타고 1시간 거리에 있는 학교였어요. 아버지는 여자 혼자 자취하는 건 꿈도 꾸지 말라면서 그 먼 거리를 집에서 통학하면서 다니라고 하더군요. 나도 이제 어엿한 성인인데 너무하다는 생각을 했었네요. 아버지 눈에는 제가 아직도 어린 소녀로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 저도 이제 알 것 다 아는 나이에요. 언제까지나 아버지의 어린 딸이 아니랍니다. 라고 했더니 네가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애비에겐 작고 여린 애기란다. 혹시라도 안 좋은 물 들까봐 그러는 거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말어. 라고 하더군요. 군대에 간 오빠와는 편지로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주소는 옆집 사는 친구네로 해두었죠. 아버지가 아시면 불호령이 떨어질 것이 뻔했거든요. 2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편지를 주고받았는지 몰라요. 얼굴을 볼 수 없으니 그리움이 더욱 사무쳤고 오히려 전보다 우리의 사랑은 불타오르게 되었습니다.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다는 말은 적어도 제게는 해당되지 않았지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드디어 오빠도 군대에서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역을 하자마자 군복도 갈아입지 않고 저를 보러 학교로 달려왔더군요. 군대에 있는 동안 오빠는 얼굴도 까맣게 그을렸고 근육도 많이 생겨 듬직한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오빠의 얼굴을 보니 가슴이 두근거려서 견딜 수가 없었지요. 오빠도 오랜만에 제 얼굴을 보니 가슴이 벅차오른다고 했습니다. 떨어져 있는 시간들이 우리의 사랑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지요.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근처에 있는 여인숙에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오빠에게도 나에게도 첫 경험이었지요. 얼굴을 보니 손을 잡고 싶었고 손을 잡으니 안고 싶은 게 청춘 남녀의 마음이더군요.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고 오빠도 홀어머니가 계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밤새 두근거림이 멈추지 않더군요. 앞으로 오빠와 함께할 행복한 날들을 꿈꾸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저는 오빠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행복한 날들을 기대했던 제 꿈이 산산이 부서져 버렸지요. 연락을 주겠다던 오빠는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었고 궁금한 마음에 찾아가 본 집에는 아무도 살지 않더군요. 기다리면 연락이 오겠지 하며 몇 달을 더 기다려 보았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 무렵 아버지의 통제가 더욱 심해져서 오빠를 찾아 나설 수도 없었지요. 처음에는 걱정도 되고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 오빠에 대한 원망이 생기더군요. 군대에 있는 동안 사랑이 깊어졌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건 저만의 착각인 것 같았지요. 의외로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 경우보다 군화를 거꾸로 신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니 오빠의 마음도 식어버린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냥 헤어지기는 아쉬워서 하룻밤 상대로 욕구만 채우고 저를 버린 것 같았습니다. 할 수 없이 저는 헤어짐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죠. 처음에는 많이 슬퍼서 눈물도 흘렸는데 시간이 지나니 그 감정도 무뎌지더군요. 아직 젊은 나이고 하니 더 좋은 남자는 얼마든지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슬픈 일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지요. 몇 년 후 저는 오빠와의 일은 생각도 나지 않을 만큼 힘든 날들을 보내게 되었어요. 너무나도 이른 나이에 아버지가 하늘나라로 가셨거든요. 젊은 시절부터 쉬는 날 없이 고생하신 아버지는 나이가 들자 몸이 견뎌내지 못했어요. 여기저기 접대 다니느라고 마신 술이 원인이었죠. 간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얼굴색이 좋지 않으셨죠. 하루는 술을 잔뜩 마시고 돌아오던 길에 길바닥에 쓰러져 버렸고 그대로 아버지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어머니는 크게 충격을 받으셨고 그 충격으로 몸져 눕게 되었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자 그동안 가족처럼 지냈던 주변 사람들도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오래 일을 한 인부 한 명이 우리 집 재산을 몰래 빼돌리기 시작했고 그걸 알게 된 다른 사람들도 제 몫을 챙기기 시작했죠. 그동안 일을 한 대가로 챙겨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일을 그만두게 되었으니 퇴직금을 받아가야 한다고 하더군요.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그렇게 우리 집 재산이 사라지는 걸 눈뜨고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쓰러진 어머니를 돌보느라 정신도 없었지요. 그렇게 인부들이 하나둘 떠나고 얼마 후에는 거래처에서 사람이 찾아와 밀린 대금을 지불해달라고 요구하더군요. 할 수 없이 살던 집을 팔고 작은 단칸방으로 이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이 우리 모녀에게 사기를 친 것 같은데 그땐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지요. 달라면 줘야 되는 건 줄 알고 전부 내주었습니다. 돈 앞에서는 사람이 짐승이 된다고 하더니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 모녀를 도와주겠다고 나선 사람이 한 명도 없었네요. 동네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는 다정하게 대해주던 사람들이 빈털터리가 되어 가난한 신세가 되자 차갑게 대하기 시작하더군요. 돈 많다고 유세 떨고 다니더니 꼴 좋다라는 악담도 들었습니다. 돈이 없는 것보다 주변 사람들의 그런 말들이 저를 더 힘들게 하더군요. 유일하게 저를 보살펴 준 사람은 국밥집 아주머니였습니다. 생전에 아버지가 단골로 다녔던 식당이었지요. 동네에 있는 허름한 국밥집이었는데 아버지는 그 집 국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들어온 다음 날엔 꼭 그 집 국밥으로 해장을 하셨지요. 어머니가 식사를 준비 못한 날에는 인부들을 데리고 가서 매상을 많이 올려주기도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맨날 얼굴 보던 사람들인데 그렇게 매정할 줄은 몰랐다. 네 아버지 살아계실 땐 아무 소리도 못하고 굽신거리던 사람들이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네 등에 칼을 꽂았구나 라고 하셨지요. 그러면서 당장 먹고 살 돈이 없으면 일단 식당에서 함께 일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대학도 계속 다닐 수가 없었고 집안에 돈도 한 푼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었지요. 낮에는 식당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아픈 어머니를 돌보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부잣집 외동딸로 어려움 없이 살다가 식당 일하고 지내려니 모든 게 서툴고 힘이 들더군요. 가끔 술 취한 손님들이 제게 짓궂은 농담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부잣집 아가씨한테 술 한 잔 받아보자며 낄낄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제 사정 다 아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걸 희롱거리로 생각하니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전에 네 아버지 때문에 내가 엄청난 고초를 겪었어.
네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었는지 모르지? 지금 너 이렇게 된 거 따지고 보면 다 니네 아버지 때문이야. 라고 하더군요. 집안에서는 한없이 자상하고 다정한 분이셨는데 일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에게는 냉정하고 무서운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국밥집에 오는 사람들은 저의 불행해진 모습에 안타까워하기보다는 고소해하는 표정이었죠. 그럴 때마다 국밥집 아주머니가 나서서 저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냐며 그런 소리는 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힘들던 식당 일도 시간이 지나니 차츰 익숙해지더군요. 사람들의 무례한 행동에도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어요. 손도 거칠어졌고 얼굴도 많이 상해서 거울을 보니 더 이상 부잣집 아가씨의 외모가 아니더군요. 그리고 어머니의 병세도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하루하루 늙어가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죠. 결국 오래 지나지 않아 어머니도 아버지를 따라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식당 일 하면서 많이 단단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는 눈물이 끊임없이 흐르더군요.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몇 날 며칠을 울면서 지냈습니다. 내 인생이 너무 비참한 것 같아서 살아갈 의지가 생기지 않더군요. 이제 고아가 되었다는 생각을 하니 세상에서 제일 외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우울증에 걸려서 식당 일을 할 때도 힘이 하나도 없었지요. 그걸 본 식당 아주머니는 제게 이제 너도 슬슬 정착을 해야 될 것 같아. 언제까지 여기서 식당 일만 하면서 살 수는 없잖니. 더 늦기 전에 좋은 남자 만나서 애도 낳고 안정적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어? 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얼마 후 아주머니가 한 남자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연애 감정이 들 정도로 마음에 드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평범하고 성실해 보이는 사람이었지요. 무엇보다도 멀리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 좋았습니다. 더 이상 내가 살던 동네에서는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국밥집 아주머니와 작별하고 그 남자와 결혼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정든 고향이라고 하는데 고향을 떠나면서 저는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좋았던 시절의 추억도 있지만 안 좋은 기억이 더 많이 떠올라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었지요. 국밥집 아주머니께는 그동안 신세만 져서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왔습니다. 아주머니는 제가 결혼을 할 때도 친부모님처럼 이것저것 챙겨주셨어요. 아마 아주머니가 없었으면 저는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시작한 결혼 생활은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중매 결혼이었고 연애도 제대로 해보지 않아서 걱정을 했었는데 신혼 시절 남편은 나름대로 제게 애정을 많이 주더군요. 무엇보다도 혼자라는 느낌이 들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집에서 밥하고 살림하면서 남편 기다리는 생활을 하니 오랜만에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도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하더군요. 이번에도 그놈의 술이 문제였습니다. 신혼 초에 남편은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는데 결혼 후 얼마가 지나니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알고 보니 그동안은 술을 참고 지냈더군요. 처음으로 만취해서 들어온 날 저는 남편이 그동안 술을 마시지 않은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술만 마시면 개가 되는 인간이었어요. 그걸 본인도 잘 알고 있는데 어쩔 수 없다고 하더군요. 단순히 주사를 부리고 하는 정도면 견딜만 했을 텐데 많이 마신 날에는 집에 들어와서 저를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술이 깨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무 기억도 못 하더군요. 술만 마시지 않으면 세상 과묵하고 평범한 사람인데 술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더군요. 몇 번의 경험을 하고 나서 저는 남편에게 절대 술을 마시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남편은 그러겠노라 했죠. 그리고 얼마 후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제 임신 소식에 남편도 뛸 듯이 기뻐하더군요. 드디어 집안에 대를 이을 수 있게 되었다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은 별일 없이 살아가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굳게 한 약속을 깨고 남편이 또 술을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폭행이 시작되었지요. 저는 배를 감싸안고 남편의 매질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라는 내 말도 남편에게는 들리지 않는 것 같더군요. 결국 저는 그 일로 인해 유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자기의 잘못은 생각도 하지 못하고 유산의 잘못을 저에게 돌리려고 하더군요. 제가 몸 관리를 잘못해서 유산을 한 거라고 했습니다.
술에 취해 폭행을 한 기억은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린 것 같더군요. 오히려 저에게 아들 죽인 년이라며 대놓고 비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멀쩡한 정신에도 그러는데 술이 취하면 더 심하게 저를 괴롭혔죠. 그러다 운명의 그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날도 만취 상태로 집에 들어온 남편은 들어오자마자 입에 담기도 힘든 욕설을 내뱉으며 저를 때리기 시작하더군요.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평소보다 더 심하게 저를 폭행했습니다. 눈이 완전히 돌아가서는 술에 취한 게 아니라 마치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더군요. 이러다가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날은 저도 있는 힘껏 저항을 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막고 있거나 피하기만 했거든요. 저는 온 힘을 다해 때리는 남편을 막아섰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더 화가 나서 저를 죽일 듯이 덤벼들더군요. 그런 남편을 두 팔로 힘껏 밀어버렸는데 운이 없으려고 그랬는지 남편은 날카로운 모서리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남편의 머리에서는 피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와 순식간에 바닥이 빨갛게 변했지요.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잠시 후 남편은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남편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되었지요. 결국 저는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징역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몇 번이나 죽을 결심도 했었는데 교도소 안에서는 그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더군요. 텅 빈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죗값을 다 치르고 난 뒤에 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진 세월을 지나고 나니 제게는 두부 한 모 사다 줄 사람도 남아있지 않더군요.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혀 세상 어디에도 저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떠나온 고향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오랜만에 찾아간 고향은 그동안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했던 국밥집은 그대로 있더군요. 반가운 마음에 국밥집으로 찾아가 아주머니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주머니는 이제 완전히 나이가 들어 늙으신 모습이더군요. 저는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아주머니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은 아주머니는 깜짝 놀라시면서 제 손을 잡고 펑펑 우셨지요. 자기가 괜히 등을 떠밀었던 것 같다고 제게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아주머니를 보니 저도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또다시 그 국밥집에서 지내게 되었지요. 아주머니는 차라리 제가 국밥집을 맡아서 운영해보라고 하더군요. 아주머니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더 이상 장사를 할 체력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전과자 신분이라서 어디에도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염치 없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말을 했죠. 국밥집 일이야 예전에 지겹도록 해보았으니 별로 힘들 게 없었습니다. 가게를 바꾸지 않고 아주머니가 하던 그대로 이어받아 장사를 계속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또 몇 년이 지났지요. 하루는 가게 앞에 커다란 승용차가 한 대 와서 서더군요. 시골 동네와는 어울리지 않게 고급진 차라서 저절로 눈길이 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차에서 한 신사분이 내리더군요. 그 신사분은 지나가던 길에 식사를 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국밥 한 그릇 말아 주었지요. 그런데 그 신사분의 얼굴이 왠지 낯설지가 않더군요. 그래서 저는 실례인 줄도 모르고 그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이 느껴졌는지 그 신사분도 저를 마주 보더군요. 그러다가 둘이 동시에 벌떡 일어나 서로를 불렀지요. 정균 오빠 맞죠? 너 은숙이 아니니? 세월이 흘러 서로 얼굴은 많이 변했지만 분명히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더군요. 살면서 내가 유일하게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모질게 나를 떠났던 사람, 바로 그 정균 오빠였습니다. 오빠는 나이가 들어 더 멋있게 변했더군요. 반면에 저는 초라한 식당 아줌마의 모습이라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예전의 기억이 떠올라서 마음이 차갑게 식더군요. 어쨌거나 저를 그렇게 버리고 떠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 내 마음도 모르고 그 사람은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쪽이 그건 알아서 뭐 하게요? 라며 차갑게 대했습니다. 그러자 오빠가 사실 나 은숙이 너 때문에 여기에 온 거야.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너희 아버지에게 복수하려고 왔어. 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오빠는 오래 숨겨두었던 이야기를 제게 들려주었습니다. 오래전 그날 우리가 여인숙에서 함께 나오던 모습을 누군가 봤었다고 하더군요. 그 사람은 아버지 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고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사람들을 잔뜩 데리고 정균 오빠 앞에 나타났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오빠는 사람들에게 죽기 직전까지 두들겨 맞았다고 했습니다. 쓰러진 오빠에게 아버지는 앞으로 절대 내 딸 만나지도 말고 이 동네에 발붙일 생각도 하지 마. 2번 다시 내 눈에 띄면 너는 물론이고 너희 어머니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라고 말을 했다 하더군요. 그 길로 오빠는 홀어머니와 함께 고향을 떠나 타지로 이사를 갔고 막리를 전전하다가 원양 어선을 타게 되었다 하더군요. 그땐 너무 힘이 들었지만 복수심 하나로 버틴 것 같아. 그렇게 몇 년 일하고 났더니 돈이 제법 모였더라고. 그 돈으로 장사를 시작했고 다행히 그게 잘 돼서 지금은 사장님 소리 듣고 산다. 오빠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저는 가슴이 아파서 눈물이 났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많이 원망스럽더군요. 그런 줄도 모르고 저는 오빠가 나 버리고 도망간 줄 알았어요. 늦었지만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서 제가 사과드릴게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말에 오빠의 눈빛이 많이 흔들리더군요. 평생을 아버지에게 복수하겠다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그 목표가 사라져 버린 거였죠. 아니야, 나도 미안한 게 많아. 은숙이 아버지한테는 원한이 깊지만 은숙이 너한테는 오히려 내가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땐 내가 너무 비겁하게 도망쳤어. 미안하다 은숙아. 오빠의 말에 저는 오랜 시간 가져왔던 원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 말도 찾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지요. 그걸 본 오빠가 사실 복수하겠다는 마음은 핑계고 오늘 내가 여기에 온 건 혹시 은숙이 너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어. 멀리서나마 너 잘 사는 모습 보고 가고 싶었는데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제게 깜짝 놀랄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 난 평생 널 잊은 적이 없어. 너 말고는 다른 사람 사랑할 마음이 들지 않아서 결혼도 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말인데 혹시 지금 혼자 지내고 있다면 이제라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뜻밖의 제안에 저는 너무 놀라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가슴이 벅차 올랐지만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죠. 그래서 저는 그동안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전부 오빠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오빠의 말은 고맙지만 저는 이제 자격이 없어요. 결혼도 했었고 감옥도 갔다 온 제가 지금의 오빠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 것 같네요. 오빠는 저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야죠. 하지만 오빠는 그게 무슨 상관이냐며 예전에 내가 어떤 일을 겪었든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만난 건 운명의 뜻인 것 같다며 그동안 고생한 삶에 대한 보답을 받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우리는 늦은 나이에 다시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고 시절처럼 풋풋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마음은 다시 젊어진 것 같더군요.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비로소 밝은 세상에 나온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우리는 결혼을 했고 고향 땅에 멋진 집을 지어서 살고 있습니다. 아이는 없지만 귀여운 강아지 2마리 키우면서 정답게 살고 있답니다. 힘들게만 살아온 삶이라서 모처럼 찾아온 행복이 낯설기는 하지만 오빠의 말대로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행복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